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물도시죠, 물도시.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비가 왔어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자, 지난주에 시장론을 마무리 못했는데 시장론 마무리하고 투자론 1부까지 가도록 합니다. 자, 칠판 좀 보게요. 우리 시장론에서 지대이론 있고 그 다음에 입지이론이 있습니다. 도시 공간 구조가 있고 이렇게. 네, 지난주에 지대이론까지 정리했습니다. 지대이론에서 첫 번째 리카도 나오면 리차 불란냐 잉 기억나야 되고, 리카도 나오면 비옥도, 리카도 나오면 수학 체감의 법칙,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서는 모든 토지에 지대 발생한다. OX, X, 한계지대 지대 발생하지 않는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모든 토지에 지대 발생한다. 지대 발생 원인은 비옥도 위치가 아니고,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에서는 지대 발생 원인은 토지의 사유하에 있다. 그래서 체열등지, 한계지 상관없이 모든 토지에 지대 발생한다. Tnen 나왔습니다. Tnen이 나오면 농업입지론, 고립국이론, 동심원이론. Tnen의 입지론이 누구에 영향을 미칩니까?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그 다음에 알론소의 입찰지대에 영향을 미쳤다. Tnen이 나오면 수송비의 차이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 외곽으로 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대는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지대 곡선을 그리면 우상향합니까? 우하향합니까? 우하향한다. 이 토지는 지대 발생하지 않는다. 한계지, 저방 한계점. Tnen도 저방 한계점, 한계지에서는 지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론소가 나왔습니다. 알론소가 나오면 최고, 가장 높은 이런 말이 기억나야 돼요. 알론소 입찰지대, 토지용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이다. 알론소의 입찰지대에 가면 어떤 토지는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사람이 그 토지를 이용하게 된다. 알론소의 입찰지대 곡선은 가장 높은 지대 곡선을 연결한 포락선이다.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죠? 네, 이렇게. 자, 그래서요. 그냥 저 혼자가 있고 여러분들 가만히 지금 듣고만 있는 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중요 골자를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제 일주일만 안 봐도 뭐 하나도 모르는데 지금 일주일 안 보고 하루 종일 건너 뛰었으니까 지금 여러분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 워밍업 하는 거예요. 워밍업. 자, 그다음에 알론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마샬, 준지대, 기계기구 등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된 생산요소 사용률을 마샬이 준지대라겠다. 준지대는 단기적 현상이지 영구히 발생한다. 그러면 X. 준지대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생산요소 수요입니까? 공급입니까? 수요. 공급하지 마. 공급이 고정됐으니까. 준지대는 공급이 고정됐잖아. 자, 토지의 성격을 갖는 기계기구 등은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됐다. 공급이 고정됐으면 수요가 크기를 결정하죠. 준지대의 크기를 결정해서 공급입니까? 수요입니까? 수요. 아까 그분은 공급이 아니고 이렇게 하겠어. 근데 공짜 나오다 나한테 걸린 거지 이렇게. 공짜 나오다. 준지대의 크기를 결정한 것은 수요다. 수요. 자, 됐어. 네. 그다음에는 경제지대는 생산 요소가 받는 보수에서 전용 수입을 차감한 것이다. 경제지대가 나오면 무슨 말 나와야 돼?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공급이 비탄력적이냐 경제지대 발생한다. 자, 됐네요. 그럼 지대이론 이제 마무리하고 도시공간구조 이제 오늘 공부 시작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도시공간구조하고 상업입지, 공업입지 끝내고 그다음에 이 다음 시간부터 투자론 이야기하도록 할 겁니다. 도시공간구조 보면 동선다, 동심원이론, 선형이론, 다핵심이론 이렇게 나와야 돼요. 발달 순서, 동심원이론이 가장 오래된 도시공간구조. 시카고시의 작은 도시의 도시공간구조를 버제스가 Tnen의 농업입지론을 도시공간구조에 응용했다. 그럼 발달 순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데 선형이론은 동심원이론을 수정 보완했다. OX, O. 동심원이론을 수정 보완하는 게 선형이론이다. 그럼 반대로 동심원이론은 선형이론을 수정 보완했다. 그럼 OX, X. 그다음에 다핵심이론이 가장 발달된 거. 그럼 다핵심이론은 이 두 가지를 확장 발전시켰다.
이렇게 나오면 그것은 다핵심 이론. 그러면 선형 이론은 다핵심 이론을 수정 보완했다. OX, X 순서가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발달 순서가 이렇게 가야 되니까 선형 이론이 다핵심 이론을 수정 보완했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고 다핵심 이론이 두 개의 이론을 확장 발전시켰다. 됐습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시키는 것은 두 가지. 교통의 발달과 소득의 증가다. 소득의 증가. 그럼 이제 동심원 이론 가장 오래된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고 시카고시라는 아주 작은 도시, 단핵도시, 핵이 하나밖에 없는 거. 단핵도시의 도시 공간 구조. 선형 이론은 동심원 이론을 수정 보완해서 동심원 이론에다가 교통축, 도로망을 따라서 도시 공간 구조를 만들어낸다. 역시 단핵도시라는 거. 예. 선형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교통축, 도로망을 따라서 도시 공간 구조가 만들어진다. 주택가격 지불 능력이 뛰어난 고소득자들은 접근성이 양호한 도로망 가까이 입지한다. 그 두 가지밖에 안 내. 선형 이론은 도시 공간 구조가 도로망을 따라서 그다음에 교통축을 따라서 발전한다. 동심원 이론을 수정 보완했다. 선형 이론에 따르면 주거 입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소득이 있는데 소득 수준이 높은 고소득자들은 접근성이 양호한 도로망 가까이 입지한다. 다핵심 이론은 핵이 여러 개, 다핵이다. 다핵. 대도시 적합하다. 다핵이 성립하는 이유 네 가지. 첫 번째 특정 시설, 특정 위치가 필요 없으면 그것에 몰려든다. 두 번째, 동종 업종끼리는 끼리끼리 몰려든다. 집적 지향성, 집중 지향성, 양립성. 세 번째, 이질 업종끼리는 다른 업종끼리는 분산 지향성. 네 번째, 지대 지불 능력 차이.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지금 제가 도시공간구조 중요한 내용은 다 읊어드렸는데요.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온 거, 이 동선다. 도시공간구조 이런 세 가지인데 이 중에서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온 거 뭘까? 동심원 이론이 가장 잘 나온다는 거. 가장 오래된 이론인데 가장 시험에서 자주 나온다는 거. 그러면 동심원 이론, 시카고시 최초의 도시공간구조다. 도시생태학적, 요건 나와요. 도시생태학적. 친입경쟁천 이름만 나온다고. 친입경쟁천임. 그 다음에 버디어스의 동심원 이론에서는 기억해야 될 게요. 친입경쟁천이 나오잖아요. 친입경쟁천이 도시생태학적. 그러면 뭐예요? 버디어스의 동심원 이론. 순서대로 이제 나열해야지. 순서대로. 도시공간구조 5개 구조가 되는데 순서대로 나열해볼까요? 중심 업무지고 전이지대가 점이지대, 천이지대. 저소득층은 주거지대, 고소득층은 주거지대, 통근자지대. 중전마마 저가 고통스럽습니다. 됐죠? 이게 갑자기 감이 떨어집니까, 여러분들? 눈빛이 안 좋네. 감이 떨어진 것 같은데. 가운데가 중심 업무지역. 그 다음에 전이지대, 저소득층 주거지대, 고소득층은 주거지대, 통근자지대. 핵이 하나, 외곽으로 갈수록 증가 감소. 외곽으로 갈수록 접근성, 인구 밀도, 그 다음에 빈곤, 도시 문제 같은 게 전부 다 증가 감소. 그럼 중심지에 가까이 갈수록 증가, 외곽으로 갈수록 감소. 다 끝났어요. 그동안 시험에 출제가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 생태학적이라는 말, 친입경쟁천이란 말. 버디어스의 동심원 이론은 누구 것을 그대로 베꼈다? 티넨의 농업입지론, 고립국 이론을 도시 내부 구조에 응용한 이론이다. 요 4번이 지금 이거잖아요. 예각으로 할수록 점점 증가 감소. 순서대로 암기하고. 중전마마 저가 고통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자, 됐어요. 호이트의 선형이론. 교통축 도로망을 찾아낸다. 주요 내용, 주택가격 지불 능력이 도시 주거공간의 유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했다. 그럼 상류층이 거주하는 고급주택 지역은 접근성이 양호한 도로망 가까이 위치한다. 그러고 끝이라고. 그것밖에 안 냈으니까. 그다음에는 다핵심이론.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은 왜 다핵이 만들어지는가? 특정 위치, 특정 시설의 필요성. 그다음에 4번 특정 장소에 대한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
지대 지불력이 뛰어나면 도심에 가깝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외곽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 2번하고 3번을 매우 시험에 잘 낸다. 유사 업종끼리, 동종 업종끼리는 집중 지향성 또는 집적, 끼리끼리 몰려든다. 집적 지향성, 양립성. 이종 업종끼리, 다른 업종끼리는 흩어져라. 분산 지향성, 비양립성. 이 정도에서 시험은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간구조 이런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자, 문제를 볼까요? 도시공간구조에서 이제 문제를 봅시다. 네? 문제지 75쪽의 대표용 문제. 틀린 것 그렇습니다. 1번. 교통의 발달과 소득의 증가는 도시공간구조 변화를 이야기하는 요인이다. OX, O.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 최근에 2번 출제했습니다.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이야기할 것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과는 무관하다. OX, X. 교통의 발달과 소득이 도시공간구조 변화를 이야기시킨다. 2번. 호이트 나왔습니다. 도시의 성장과 분화가 주요 교통망에 따라 확대되면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OX, O. 3번. 버저스는 도시의 공간구조 형성이 친입경쟁 전이. 버저스, 친입경쟁 전이. 도시 생태학적 관점. 옳은 지문. 4번.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점이지대가 전이지대. 고급 주택지보다 도심으로부터 멀리 위치한다. OX, X. 가깝게 위치한다. 가깝게. 그러니까 대표용 문제에서 4번 지문은 동심원 이론의 순서를 기억하고 있는가? 중전마마 저가 고통스럽습니다. 순서를 물어본 거지. 그러면 이제 4번이 틀렸습니다. 틀린 거 고르겠습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도심으로부터 멀리 떠는 게 아니라 도심에 가깝게. 자, 멀리가 원거리, 가깝게는 근거리. 그래서 멀리가 아니라 가깝게, 근거리에 위치한다. 근거리. 자, 가깝게를 우리 시험에서는 근거리, 멀리를 원거리 이렇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점이지대는 고급 주택지역보다 도심으로부터 가깝게 위치한다 또는 근거리에 위치한다 이렇게 표현해야만이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5번 지문은 이제 옳은 지문이겠네요. 답이 4번이니까. 다핵심 이론은 핵심 요소는 공업, 소비, 고급 주택 등이 있으며, 그러니까 이 다핵심 이론은 핵이 여러 개 생기는데 공업 지역이 생기고 소비 많은 지역이 생기고 고급 주택 지역이 생기고 이런 뜻이죠. 도시 성장에 맞춰 핵심 수가 증가하고 특화될 수 있다. 핵심 수가 증가한다. 핵이 여러 개 생긴다. 그 특화된단 말은 이 지역은 주거 기능으로, 이 지역은 공업 기능으로, 이 지역은 무슨 상업경으로 이렇게 특화된다. 5번 지문이 최근에 출제했던 지문입니다. 최근에 출제해서 답이 됐던 지문이요. 5번 지문이 도시공간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5번이 답이 됐던 겁니다. 다핵심 이론에 의하면 중점은 다핵심 이론의 쟁점이 되는 것은 핵이 여러 개 생긴다. 근데 핵심 요소는 주거 기능, 소비 기능, 그러면은 고급 주택 지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생기기 위해서는 다핵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같은 업종끼리는 집중 지향성, 이종 업종끼리는 분산 지향성 이렇게 연결돼야지. 자, 됐네요. 7번 문제는 여러분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7번 문제 틀린 거 그랬네요. 답이 몇 번 같아요? 3번이죠. 3번. 7번에 2번 보면 동심원 이론 도시 생태학적 나오잖아요. 도시 생태학적 친입 경쟁 전이 그러면 동심원 이론이고 3번 버저스의 동심원 이론은 도시공간구조는 하나의 중심지가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중심. 이거는 버저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버저스의 동심원이 아니라 해리스 루만의 다핵심이죠. 다핵심은. 이 정도 나와줘야 돼. 우리 시험은. 이 정도 나와야 돼. 여기서 벗어나면 그럼 배신이야. 배신. 우리가 무슨 전문가 육성하는 것도 아닌데 뭐. 자, 이제 8번 문제로 갑시다. 8번 문제는 칠판에 있네요. 자, 8번 문제 가볼까요? 옳은 것 그랬습니다. 1번 버저스에 따르면 도시는 전체적으로 원을 반영한 부채꼴 모양의 형상으로 그 핵심의 중심지도 하나이나 교통선이 도심에서 방사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거는 버저스입니까? 호이트입니까? 호이트의 선형이론이니까 틀렸습니다. 2번 해리스와 올만의 이론에 따르면 서로 다른 도시활동 중에서 직접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활동과 상호 집적하는 성향이 있다. 틀렸죠. 해리스 올만의 다핵심 이론에 따르면 그러면 서로 다른 도시활동 중에서 직접 불이익, 서로 끼리끼리 몰려있으면 직접에 있으면 불이익이 발생한다. 그럼 직접해야 됩니까? 분산해야 됩니까? 분산.
여기 서로 다른 도시 활동이 이질 활동이에요. 이질 활동. 이질 활동. 그럼 해리스 울만이 가면 이질 활동은 직접 해야 됩니까? 분산해야 됩니까? 분산.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버지에스에 따르면 도시 내부 기능 지역은 침입 경쟁 천이 또 나오잖아요. 버지에스 그러면 침입 경쟁 천이 도시 생태학적 중심 업무지구, 점유지대, 주거지역 등으로 분화한다. OX? O. O. 네.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3번. 그럼 4번, 5번이 왜 틀렸을까? 4번. 다핵심 이론에 따르면 유사한 도시 활동은 직접으로 발생하는 이익 때문에 산재합니까? 직접합니까? 직접하지. 산재가 아니라 직접. 집중 지향성을 보여주죠. 5번 해리스와 울만의 이론은 버지에스 이론과 달리 도시의 발달 구조를 단핵으로 설명한 모델이다. OX? X. 단핵이 아니라 뭡니까? 다핵이지. 다핵. 틀렸어. 네. 자, 이 정도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공업 입지 좀 볼게요. 나머지 두 문제도 여러분 푸시고. 자, 공업 입지. 공업 입지는 버지에스의 최소 비용 이론하고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입니다. 시험은 버지에스의 최소 비용 이론이 잘 나온다. 버지에스는 비용 관점에서 공장은 비용이 최소점에 공장 입지해야 된다. 베버의 최소 비용은 비용 측면이다. 비용 측면은 수요입니까? 공급입니까? 공급. 공급 측면에서 공장은 비용 최소점에 입지하자. 근데 베버가 제시한 비용은 수송비, 노동자의 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인건비, 다른 말로 노동비, 네. 그다음에 직접이, 직접력, 직접이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공장의 최적 입지는 비용 최소점이다. 네, 비용 최소점인데 이 세 가지 비용 중에서 베버가 가장 중요시하는 비용은 무슨 비용입니까? 수송비. 그럼 공업 입지는 생산과 판매에서 비용 최소점에 이루어진다는 이론. 이게 베버의 최소 비용.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베버의 공업 입지론은 비용 최소점이 최적의 공장 입지가 된다는 이론이다. OX? O. 근데 그 비용은 수송비, 노동비, 직접이익이다. 수송비 최소점, 노동비 최소점, 직접이익은 최소점, 최대점, 최대점. 그럼 끝났죠. 베버는 수송비 최소점, 그다음에 노동비 최소점, 직접이익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 최적의 공장 입지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게 베버의 주장입니다. 주장. 이걸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해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해서 얘기했던 것은 수송비. 그런데 수송비는 무슨 수송비일까? 수송비는 원료의 수송비와 제품의 수송비. 그러면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수송비인데 원료와 제품의 수송비를 결정하는 것은 원료의 무게, 제품의 무게, 수송거리. 원료가 엄청나게 무겁다. 그러면 멀리까지 가버리면 수송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럼 원료가 무거우면 공장은 시장 가까이에 둬야 됩니까? 아니면 원료 산지에 둘까? 원료 산지에 둬야 한다. 그걸 원료지향 입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이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봐요. 뭐 입지 삼각형 필요 없는 거고 베버는 생산비를 비용을 수송비, 노동비, 직접비 등으로 구분하고 이 중에서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나는 것으로 수송비를 봤다. 수송비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봤다는 소리예요. 수송비 최소점 입지하자.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수송비.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시험에서 전부 다 출제했습니다.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와 수송거리에서 결정된다. 두 번째는 노동비 최소점. 이 밑에 내용까지는 크게 없어요. 필요 없어요. 노동비 최소점이고 직접이익은 최소점입니까? 최대점입니까? 최대점. 그럼 끝났네. 최적의 공장 입지, 수송비 최소점 1단계, 2단계는 노동비 최소점, 직접이익은 최대점. 근데 베버하고 정반대 견해를 갖는 사람은 레시. 레시는 공장은 수요가 가장 많은 곳, 수요 측면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곳에 입지해야 된다. 이걸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 그래요. 근데 이걸 레시의 최대 수요는 않고 레시에 의하면 그래요. 레시의 공업 입지를 일으킨다고. 그럼 레시의 공업 입지론은 최대 수요 이론, 베버의 공업 입지론은 최소 비용 이론. 그럼 레시는 수요 측면이고 베버는 수요 측면입니까? 공급 측면입니까? 공급 측면이고 레시의 최대 수요를 원추형 이론 이렇게 하는데 이것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레시의 최대 수요는 수요 측면의 이론이다. 레시는 공장은 최적의 공장 입지가 되는 지점은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지점. 이 시장이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지점이 수요가 가장 많은 지점이라고. 이 말이 나와요. 이 말이. 시장이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지점이 최적의 공장 입지가 된다. 이게 베버입니까? 레시입니까? 레시.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공업 입지 갑시다. 공업 입지에서 두 가지 이제 이야기했는데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시장장 입지, 원료장 입지 이런 걸 나온다고. 그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풀면서 제가 설명할게요. 대표용 문제로 갑시다. 대표용 문제 틀린 것 그렇네요. 공업 입지는 상대적으로 출제 비중이 떨어진다는 거. 자, 틀린 거. 1번.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곳을 기업의 최적 입지적으로 봤다. 베버의 공업 입지잖아요. 베버의. 그러니까 공업 입지로서 가장 중요한 게 베버니까 이제 대표용 문제 베버의 공업 입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1번은 OX, O. 2번 기업의 입지 요인으로 이 기업이 공장입니다. 공장. 수송비, 인건비가 노동비, 직접이익을 제시하였다. OX, O. 3번 수송비 관점에서 수송비, 수송비를 운송비라고 하니까 관점에서 특정 공장이 원료지향적인지 또는 시장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원료지수 개념을 사용한다. 이런 말들을 지금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버는 공장이 최대 공장 입지는 비용 최소점인데 그 비용 최소점일 때 원료 산지에 공장을 두는 게 유리하다. 그러면 원료지향 입지에 시장 가까이 입지하면 수송비가 저렴하다. 그것을 시장지향 입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버가 공장은 비용 최소점이 입지해야 되는데 그 비용 최소점이 원료 산지에 가깝게 있다. 그러면 원료 산지에 공장을 두자. 이걸 원료 지향형 입지라고 하고 아니다. 시장 가까이에 공장을 두면 비용이 최소화 된다. 그것을 시장 지향적 입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버의 최소 비용이 일어나면 원료 지향형 입지가 있고 시장 지향형 입지가 있다는 소리예요. 생각해 봐요. 이 원료 지향 입지는 공장을 원료 산지에 두자. 시장 지향 입지는 공장을 시장 가까이에 두자. 그러면 원료 산지에 두면 유리한 게 있고 시장 가까이에 두면 유리한 게 있다는 거야. 그러면 원료장 입지인지 시장장 입지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원료지수 개념을 사용했다. 원료지수 좀 이따 배우게 될 거라고. 자, 그럼 이 3번 질문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한번 볼게요. 베버는 공장은 비용 최소점에 입지해야 되는데 원료 가까이에 공장을 두면 비용이 최소가 된다. 그러면 원료 산지에 공장을 두자. 이거는 원료 지향형 입지라고 그래요. 이거는 예전에 좀 나오다가 요즘 거의 사라졌습니다. 시험에서. 시장 가까이에 두면 그런 비용이 다운된다. 그럼 공장은 시장 가까이 가자. 이걸 시장 지향형 입지라고 합니다. 외울 것 하나도 없어요. 이게 자주 나오면 막 외우고 해야 되는데 외울 것은 좀 있으면 딱 하나 외우면 돼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일단 원료의 무게가 원료의 중량입니다. 원료의 무게하고 제품의 무게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 있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원료가 무겁대요. 그럼 공장은 원료 가까이 둬야 됩니까? 시장 가까이 둬야 됩니까? 원료 가까이 둬야지. 이걸 왜 배우냐고, 이거를. 공부하는 자체가 이상한 거지. 그럼 원료가 무겁습니다. 그럼 원료의 수송비하고 베버는 수송비가 가장 저렴한 곳에 공장을 투자하겠어요? 그럼 원료의 수송비하고 제품의 수송비를 한번 비교해 봐요. 그래서 원료의 수송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대요. 그럼 공장을 원료 산지에 둬야 됩니까? 시장 가까이 둬야 됩니까? 원료 산지에 둬야지. 원료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멀리까지 운송해 버리면 비용이 많이 잡히잖아요. 그럼 베버가 말하는 이용하고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베버는 비용 최소점에 공장을 입지하려면 원료 지향형 입지가 유리한 경우 있고 시장 가까이 두는 게 유리한 게 있다는 거야. 그럼 원료의 무게하고 제품 무게를 비교해서 원료가 무겁다. 그러면 무거운 원료를 시장 가까이다 운반해서 시장 가까이 공장을 두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럼 비용 최소점이 안 된다. 그럼 비용 최소점이 되려면 원료가 무거우면 원료 산지에 공장을 둡시다. 이걸 원료 지향형 입지 그런단 말이에요. 원료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면 그러면 멀리까지 원료를 운송해 버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니까 최적의 공장 입지가 안 된다. 그래서 원료의 수송비가 제품의 수송비보다 더 높으면 원료지향 입지가 된다. 외울 게 아닙니다. 부등호가 원료 쪽으로 돼 있으면 그럼 원료지향 입지요.
자, 그럼 3번. 요 1번처럼 되면 원료가 200kg이었어요. 제품을 만들어냈는데 100kg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원료는 200kg, 제품은 100kg. 그러면 중량이, 무게가, 여기 무게가, 원료 무게가 중량이잖아요. 그럼 중량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잖아. 200kg이 100kg가 됐으니까 중량 감소하는 경우. 감소 산업은 원료지향 입지가 유리합니까? 시장지향 입지랍니까? 원료지향 입지가 유리하지. 원료지향 입지가. 중량이 감소하는 사람은. 요 1번이 2번이고 3번이고 똑같은 말이에요. 원료가 무겁잖아요. 그럼 원료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겠지. 그럼 원료가 무겁고 제품이 가벼워지면 중량이 감소하는 거지. 그 다음에 4번 원료 지수라는 게 있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요 1번에서 2, 3, 4가 다 나오는 거라고. 그럼 원료가 무겁다. 그럼 원료 지수가 뭐냐면 요 원료 지수가 원료의 무게를, 원료의 중량을 제품의 중량으로 나눈 거예요. 제품의 무게로 중량으로 나눈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원료가 200kg이고 제품이 100kg이 됐어요. 그럼 이 원료 지수는 몇입니까? 2죠, 2. 그럼 원료 지수가 1이라면 원료 무게와 제품 무게가 똑같은 거야. 그럼 원료 지수가 1보다 크게 되면 원료가 무거워요? 제품이 무거워요? 원료가 무거운 거지. 그러면 1번처럼 원료가 무겁다. 그럼 원료 지수가 1보다 크게 된다고. 여기에 원료지향 입지라고. 그러면 여기 3번만 빼고 전부 다 부등호가 원료 쪽으로 돼 있어. 원료 쪽으로. 그 부등호가 원료 쪽으로 돼 있으면 무슨 지향 입지? 원료지향 입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등호가 원료 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원료지향 입지. 근데 시험 문제에서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 그러면 금방 맞춰.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 아, 부등호가 원료 쪽으로 돼 있구나. 그래서 1보다 크면 원료지향 입지야. 근데 이걸 원료 지수가 1.5라고 주면 또 못 맞춰. 원료 지수가 1.5라고 주면. 원료 지수가 봐요. 똑같은 문제인데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 이러면 원료지향 입지다. 그러면 다 맞춰낸다니까요. 그럼 원료 지수가 1.5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또 못 맞춰. 원료 지수가 1.5면 1보다 크잖아요. 그럼 원료지향 입지지. 근데 원료 지수 1.5 나오면 뭐 여기다 내면 그래. 언니 원료 지수 1.5 나오고 다 처음 듣는 것 같아. 이래버린다. 어이없죠? 실제로 그런다니까, 실제로. 왜? 공법 때문에 그래, 공법 때문에. 네? 그럼 이제 봐요. 아니, 공법 때문에 그런다니까? 개론은 그렇지 않아. 공법이 그 복잡해가지고 굴뚝 4m 이래 나오는 순간, 옹벽 5m 나오는 순간, 머리가 띵해진다. 개론에도 영향을 미치지. 그러면 여기 보면 원료지향 입지 외우지 말고, 무등호가 원료 쪽으로 돼 있으면 원료지향 입지. 딱 외울 것 하나. 중량 감소 사람. 요 감소 사람이 원료지향 입지라고. 감원, 이렇게 감원 이렇게 오시라고.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럼 이거 반대로 시장 입지는 외우지 말고 시장 입지는 부등호가 다 반대로. 그럼 시장량 입지는 중량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 원료지수가 1보다 작다. 그러면 시장장 입지가 되죠. 국지 원료라는 게 있고 편제 원료라는 게 있어요. 국지 원료는 그 지역에만 있는 거. 그다음에 이건 편제,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거. 국지 원료를 사용한다. 그러면 원료지향 입지죠. 어느 특정 지역에만 있는 원료를 사용한다. 그럼 그 지역에다 공장을 둬야 되겠지. 그럼 국지 원료,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한다. 그럼 원료지향 입지입니까? 시장지향 입지입니까? 원료지향 입지. 그럼 끝난 거죠. 자, 그럼 3번 볼래요? 운송비 관점에서 특정 공장의 원료지향적인지 또는 시장지향 입지를, 원료지향 입지가 유리한지 시장지향 입지가 유리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무슨 개수? 원료지수 개념을 사용한다. 원료지수가 1보다 크면 원료지향 입지, 1보다 작으면 시장지향 입지. 4번 다른 생산 조건이 동일하다면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의 수송되는 거리에서 결정된다. OX? O잖아요. O. 자, 그럼 5번 중량 감소 사람, 감원. 중량 감소 사람, 감소는 감원. 시장형 입지가 중량 중간 사람 경우는 원료적 입지가 유리하다. X. 됐습니까? 중량 감소 사람은 시장적 입지입니까? 원료적 입지입니까? 원료적 입지.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5번은 요 시장적 입지하고 원료적 입지가 반대로 써놨어요. 반대로. 그래서 감온을 외우는 거야. 감온. 감온에서 감은 뭡니까? 중량 감소람. 오늘 원료적 입지. 자, 끝났네. 자, 11번 갈까요? 11번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배번은 배번에 따르면 기업은 수송비, 인건비, 직접비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 어디가 틀렸습니까?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 틀렸죠. 직접이익은 최대가 될 거니까. 2번 배번은 수요 측면에서 입장에서 수요 측면 입장에서 기업은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한다고 보았다. 이건 배번입니까? 레시입니까? 레시죠. 배버가 아니라 레시죠. 레시. 3번 배버의 최소 비용이로는 운송비와 노동비를 고려한 비용 최소 관점에서 최적의 고급장 입지를 구하는 모형이다. 맞습니까? 여기 맞는 거죠. 네. 4번 배버에 하면 국지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 국지원료, 다른 말로 편제원료, 특정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는 원료. 이거는 시장장 입지를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까? 원료장 입지입니까? 원료장 입지. 시장 입지 아니라 원료 지향향 입지. 5번 원료지수가 1보다 크거나, 자, 입지 중량은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원료지수 한 번 나오고, 그러면 원료지수가 나오고, 입지 중량은 뭐가 입지 중량이냐면 원료지수에다가 2를 더한 거야. 원료지수에 1 더한 게 입지 중량이야. 그럼 원료지수가 1보다 크면 입지 중량 몇보다 클까? 2보다 크겠지. 2보다. 그럼 원료지수가 1보다 크다. 원료 쪽으로 부동화되어 있다. 그러면 원료장 입지입니까? 시장장 입지입니까? 원료장 입지. 그러니까 원료지수가 1보다 크다는 말은 입지 중량이 2보다 크다는 소리야. 이렇게 되면 시장장 입지가 유리한 게 아니라 뭐요? 원료장 입지. 입지가 유리해. 자, 됐습니다. 이제 공업 입지는 이쯤 하시면 돼요. 상업 입지론. 상업 입지론에서는 지난주에 크리스탈론을 했던가요? 안 했던가요? 했죠. 했는데 여러분 기억이 없겠죠? 크리스탈론 했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면 네일리. 그럼 네일리는 이론적으로 공부할 것 두 가지, 계산 문제 두 가지. 네일리 이론적으로 공부할 것은요, 어떤 도시의 흡입력은 그 도시의 크기에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비례. 거리의 제곱에 뭐한다? 반비례. 상권의 경계는 큰 도시에 가깝게, 작은 도시에 가깝게, 작은 도시에 가깝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네일리의 소멸리 법칙에서 시험에 나왔던 것은 이론적으로 나왔던 건 2번하고 3번. 2번하고 3번 시험에 낸다. 그럼 여기 있는 양가로 2번. 여기 이제 A도시 흡입력, A도시 유인인구 비율, 흡입률, 요거는 계산 문제 할 때 하는 거고, 네일리에서는 이론적으로 나온 게 2번하고 3번이다. 그러니까 네일리는 계산 문제 두 가지,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도 두 가지. 그러니까 네일리는 좀 이따 계산 문제 풀면 끝나요. 캔버스 갑니다. 캔버스는 이론적으로 한 것은 요거 하나. 캔버스는 네일리의 소멸부터 수정하여 두 도시 간의 상권의 경계 설정식을 도출하는 거예요. 두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두 매장이 이렇게 있으면 상권의 경계가 어디쯤인가, 그걸 계산하기 위한 수식을 도출했는데 그게 누가 있다? 캔버스. 이게 캔버스의 분기점 설정식. 자, 그 다음에 3번은 계산 문제 풀 때 하는 거예요. 그럼 계산 문제 좀 이따 풀어보면 되고, 이제 허프로 갑시다. 허프의 확률 모형, 다른 말로 중력 모형, 허프의 중심지론.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는 이론적으로 공부할 건 몇 가지요? 세 가지. 허프는 소비자의 개성, 소비자의 성향, 기호 등을 미시적으로 분석해서 소비자가 특정 매장의 쇼핑갈 확률을 제시했다. 확률을 제시했다. 그래서 확률 모형이라 하는데, 특정 매장의 쇼핑갈 확률은 세 가지. 거리, 경쟁 매장의 수, 쇼핑센터의 면적, 거수 면으로 결정된다. 요거 하나. 소비자의 구매 형태는, 소비자는 먼 곳에서 구매 활동을 하렵니까? 가까운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구매 활동을 하려고 한다. 근데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다면 그곳으로 간다. 여기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나와요? 공간 마찰 계수. 공간 마찰 계수. 공간 마찰 계수는 고객이 특정 점포를 이용하는 데 따른 교통 조건이나 하천 등의 방해 요소로 인한
고객이 부담하는 정도. 교통이 발달하면 공간 마찰 계수는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그러면 공간 마찰 계수는 교통에 따라 달라지고 요 A라는 점포에서 A라는 매장에서 어떤 제품을 취급하는가에 따라서 공간 마찰 정도는 달라진다. 전문품하고 편의품을 두 개 비교하면 어떤 게 마찰 계수가 더 크다겠습니까? 일상용품, 편의품이 마찰 계수가 크다. 전문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마찰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그럼 끝났어요. 부동. 이론적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계산 문제 나오겠지. 이렇게. 상업입지로 이제 계산 문제 문제 이제 풀어봅시다. 78쪽의 상업입지론 요 대표 유형 문제는 지난주에 풀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13번 문제, 14번 문제도 이미 다 풀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럼 이제 제가 풀어야 될 문제는 몇 번 문제를 푸냐면 16번 문제가 16번 문제. 16번 문제 풀기 전에 15번 문제부터 가봅시다. 15번 문제 틀린 거 그랬습니다. 3번 소매 중력 법칙에 따르면 소매 중력 법칙이 누구 이론입니까? 소매 중력 법칙이 누구 이론이요? 15번 문제 3번 지문 소매 중력 법칙. 이게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야. 소매 인력 법칙하고 소매 중력 법칙과 같은 말이라고. 소매 인력 법칙, 소매 중력 법칙 같은 말이라고. 이게 같은 말. 그러면 15번의 3번 지문은 소매 중력 법칙에 따르면, 즉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따르면 소비자에 대한 유입력은 어떤 매장이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힘은 상점의 규모가 클수록 커지는 겁니까? 작아지는 겁니까? 커지는 거고, 거리가 멀수록 커지는 겁니까? 작아지는 겁니까? 작아지는 거지. 그럼 3번 지문에 소매 중력 법칙에 따르면, 소매 인력 법칙에 따르면,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따르면 소비자에 대한 유인력은 어떤 특정 매장이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힘은 그 말이지. 상점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끌어들이는 힘은 강할 것이고, 거리가 가까우면 더 커질 것이고. 그러면 상점의 규모가 크고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 OX, X. 거리는 멀수록이면 가까울수록입니까? 가까울수록. 자, 됐어요. 그럼 나머지 지문들은 여러분이 다 볼 수 있는 지문들이에요. 자, 16번 문제 갈까요? 자, 16번 문제 7번 봅시다. 16번 문제는 허프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렇습니다. 허프의 모형, 허프의 확률 모형, 허프의 중력 모형, 허프의 중심지론 세 가지 불러요. 허프의 확률 모형, 허프의 중심지론, 허프의 중력 모형 그런다고. 상권의 규모 또는 매장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허프의 중력 모형, 허프의 확률 모형을 이용하면 A 점포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좀 이따 계산 문제. 좀 이따 보면 계산 문제 나온다고. 그 계산 문제 풀 때 여기 또 나올 거라고. 이게 최근에 나왔던 실제 지문이죠. 2번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공간 마찰 계수는 시장의 교통 조건과 쇼핑 물건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결정된다. OX, X, X잖아요. 교통 조건이 좋아지면 그러면 공간 마찰 계수는 작아질 것이고, 왜 쇼핑 물건의 특성이 편의품인가 전문품에 따라서 공간 마찰 계수는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의품은 공간 마찰에서 커지는 거고 전문품은 공간 마찰에서 작아지는 거고. 그럼 2번 질문은 O입니까? X입니까? X. 옳은 거 고르라겠으니까 답이 1번이에요. 1번. 여기 최근에 나왔던 건데요. 허프의 확률 모형을 활용하면 특정 매장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 교통 조건이 나쁠 경우 공간 마찰 계수가 작아지게 됩니까? 커지는 겁니까? 커지는 거지. 공간 마찰 계수가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는데, 교통 조건이 좋아지면 그러면 공간 마찰 계수는 작아질 건데, 교통 조건이 나쁜 경우는 공간 마찰 계수가 커지게 되는 거지. 4번. 전문품의 경우 일상용품보다 공간 마찰 계수가 크답니까? 작답니까? 작다. 5번. 허프는 상권 분석에서 확률론적 접근보다는 결정론적 접근을 필요하다고 봤다. 확률론적 접근이죠. 확률. 그래서 소비자가 특정 매장에 쇼핑할 확률을 제시했죠. 그래서 확률 모형이라고 한다. 확률 모형. 그래서 확률론적으로 접근했다. 답은 몇 번이요? 1번. 자, 이제 18, 19, 그 다음에 21번. 요 계산 문제. 세 문제를 풀어버리면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네. 상업입지론도. 자, 문제 봅시다. 18번 문제가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18번 문제 정도만 풀고 있으면 돼요.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서는. 그럼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서는
내일리 소멸법에서는 이론적으로 기억할 것 두 가지. 계산 문제 두 가지. 이론적으로 기억할 것은 어떤 도시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에 비례, 거리 제곱에 반비례. 그다음에 두 번째 상권의 경계는 큰 도시 쪽에 가깝게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이 두 가지. 그다음에 계산 문제. 내일리의 소멸법칙에서 계산 문제를 물어보는데 이 계산 문제도 두 가지 물어봅니다. 자, 첫 번째 A도시의 시장 점유율을 물어보죠. A도시 시장 점유율. 그럼 B도시 시장 점유율도 있을까? 있겠지. A도시 시장 점유율이 A도시의 흡입률 그래요. 흡입률. 또 다른 말로 인구 유인 비율 그래요. 인구 유인 비율. 18번 문제를 아직도 못 풀고 있다. 그러면 오늘 다른 거 하지 말고 요거 풀어야 돼. 요거 나온다고 생각하고 요거 구하라고 물어봅니다. 또 하나는 자, 두 번째 물어보는 게 A도시의 유인 인구수, 유인 인구 규모 이렇게 이 두 가지 물어본다. 그럼 A도시 시장 점유율은 A도시 시장 점유율, A도시 인구 유인율, 흡입률은 무엇부터 출발해요? 내일리의 소멸력 법칙은 다 뭐부터 출발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A도시의 흡입력부터 출발하지. 그럼 A도시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이 한다? 반비례한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내일리의 소멸법칙, 허프의 확률 모형 전부 다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그럼 A도시의 시장 점유율, A도시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구해집니까? A도시의 흡입력, A도시 흡입력 플러스 B도시의 흡입력 분의 A도시의 흡입력. 이게 A도시 시장 점유율. 그럼 계산해 봅시다. 이 문제. A도시 흡입력은 A도시까지 거리가 C도시는 A도시로부터 몇 킬로? 5킬로. 그럼 5의 제곱. 도시의 크기는 대부분 인구수. 그럼 여기도 인구수로 나왔지. A도시는 인구 얼마? 5만. 그럼 여기 5만 명. 플러스 B도시 이제 흡입력도 나올 때 B도시 흡입력은 B도시까지 거리 몇 킬로? 10킬로. 10의 제곱. B도시 인구수는 얼마입니까? 10만. 10만 명. 그럼 여기 10만이 올라갔지. 이렇게. 여기 A도시 힘, B도시 힘이고. 그 다음에 위에는 얘는 지금 A도시 시장 점유율을 물어보니까 A도시 힘이 올라가죠. 5의 제곱 5만. 5만을 5의 제곱으로 나눴습니다. 5만을 5의 제곱으로 나누면 몇 나와요? 2천. 요거 2천 나와. 2천 나왔습니다. 10만을 100으로 나눠요. 그럼 얼마 나와? 1000. 1000 나와요. 그러면 전체는 얼마? 3000. 3000이고 A는 얼마? 2000. 그럼 A도시의 시장 점유율, A도시의 흡입률, A도시 인구 유인 비율은 3분의 2. 그럼 B도시는요? 3분의 1. 자, 요거 구하는 거, 요거. 이제 요거 하나 구했습니다. 요거. 네, 이 문제는 뭘 물어보냐면, 내일리의 소멸요법칙에서 A도시, B도시 시장 점유율을 물어볼 수 있고, A도시, B도시 인구 유인 비율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뭘 물어보냐면, C도시에서 A도시와 B도시로 구매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 그럼 1번 물어보면 2번 물어본 거? 2번 물어본 거. 2번. 요 인구 규모. 그럼 A도시 유인 인구 규모는 사람 수거라고 나왔어요. 그럼 사람 수거라고 나오면 반드시 문제의 단서를 본다. 단서. 사람 수거라고 나오면. 그럼 A도시 유인 인구 규모는 C도시 인구수 곱하기 단서가 있는 거 봐라. 단서. 그리고 A도시의 시장 점유율 이렇게 해주면 된다. A도시 시장 점유율 이렇게. 그럼 C도시 인구수는 얼마입니까? 5만. 6만. 5만이라 6만 명이다. 그 다음에 단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단서는 있긴 있는데 없는 거다 똑같죠? C도시의 모든 인구는 A도시의 B도시만 구매한다. C도시 인구 중에서 80%만 이용한다. 이렇게 주면 단서가 주는 거야. 단서 없는 거죠. 그럼 단서 쓸 필요 없고. A도시 시장 점유율은 몇? 3분의 2. 그럼 6만 명 중에서 3분의 2가 A도시 본다는 소리죠? 그건 얼마? 4만 명. 그럼 B도시는 얼마? 2만 명. 2만 명. 끝났지.
자, 그래서 답을 굳이 구한다면 몇 번인가요? 4번. 이걸로 끝이죠. 더 이상 없으니까. 여기다 단서를 준다면 그럼 반드시 단서 써먹는다는 거. 사람 수 구하는 거 잘 나옵니다. 인구 규모, 유인 인구수, 이용객 수, 사람 수 구하라고 나오면 반드시 뭘 써먹는다? 단서를 써먹는다. 사람 수 구하라고 나오면 반드시 단서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한다. 네일리, 허프에서 문제가 나오면 단서가 있는가를 반드시 가서 확인한다. 단서. 문제를 읽고 단서에다 동그라미 크게 쳐놓는다고. 그래서 단서가 있는데 써먹지 않으면 틀려버릴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네일리는 이걸로 끝입니다. 자, 캔버스 갑니다. 캔버스. 캔버스는 이론적으로 기억할 것 딱 하나. 그 다음에 계산 문제 하나죠. 이론적으로 기억할 것, 캔버스는 이론적으로 기억할 것은 상권의 경계 지점이 어디인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네일리의 소멸 법칙은, 소멸 중력 법칙은 뭐예요? 수정했다. 이론적으로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는 요거 32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32회 때. 19번 문제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건데, 요거는 계산 문제 볼 때 공식을 이용하면 된다 했잖아요. 그 공식이 또 어려운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어려운 사람들은 좀 요거 문제 어려운 사람들은 가서 쉬는 시간 팀장님한테 배우시라고. 팀장님 보면 요거 쉽게 가르쳐 주니까 팀장님한테 이 공식이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자 그러면 공식은 만약에 A 도시로부터 여기는 지금 A 도시, B 도시 나오지 않고 여기 이제 매장 나올 수도 있고 보면 도시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보면 19번 문제는 지금 32회 됐는데 캔버스의 분기점에 기초할 때 A 도시와 B 도시의 상권의 경계 지점을 했어요. 이거는 도시 얘기죠, 도시. 근데 가끔씩 도시가 아니라 매장을 줘요. 어떻게 주냐면 A 도시에 A 매장이 있다. 그러면 이제 B 도시에 B 매장이 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도시가 나오든 매장이 나오든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그럼 상권의 경계는 어디 지점인가? 공식은 만약에 A 도시로부터 상권의 경계다. 그럼 공식 두 도시의 거리 1 플러스 루트 A의 크기 A의 면적 B의 크기 이 공식을 이용하면 돼요. 이 공식이 어렵다. 그러면 팀장님한테 가서 배우시라고. 저는 이 공식을 이용해야만이 여러분이 공부가 늘어나요. 근데 너무너무 편하게만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공식을 이용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다른 문제도 응용이 되는데 너무너무 편하게만 하려고 하니까. 자, 뒤에 봅시다. 그럼 두 도시의 거리가 몇 킬로입니까? 30km네. 30km, 이것도 30. 1 플러스 루트 A의 크기, 도시의 크기는 대부분 인구수로 나오죠? 64만. 그 다음에 B 도시의 크기는요? 16만. 요거 계산하면 되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요 정도는 쉬운 건데, 30, 1 플러스 루트 16을 64로 나눕니다. 그럼 요거 몇 나와요? 4분의 1 나와요. 여기서부터 답답이 되는 거죠? 30, 1 플러스 루트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 제곱권은 루트로 없어지죠. 그럼 1 플러스 2분의 1의 3승인데 이렇게 나오면 또 여기서부터 답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2분의 1이 0.5야. 0.5는 1 플러스 0.5, 30. 그럼 얘는 30을 몇으로 나눠? 1점으로 나눠라. 그럼 몇일까요? 20. A 도시로부터 몇 킬로? 20km 지점. 됐습니다. 그럼 A 도시로부터 20km 지점, B 도시로부터 몇 킬로 지점입니까? 10km가 되겠네, 10km. 자, 이제 21번 문제. 21번 문제가 허프의 확률 모형입니다. 그럼 허프의 확률 모형은 만약에 시험에 등장했다. 허프의 확률 모형이 시험에 등장했다. 그러면 문제를 풀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점검해야 돼.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게 공간 맞춰기수. 공간 맞춰기수가 몇인가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여기 단서가 있는가 없는가 보고 단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서 없는 거 다 똑같잖아요. X지역 주민 모두가 구매자이고 A, B, C 할인점에서만 구매한다고 가정했으니까 그럼 단서 있는가 없는 거 보고 공간 맞춰기수를 보고 공간 맞춰기수가 이 공간 맞춰기수가 딱 주어지면 그럼 바로 이 글에다 이렇게 제곱을 해버려요. 이렇게. 허프의 확률 모형이 나왔다? 그러면 공간 맞춰기수 확인하고 공간 맞춰기수가 주어지면 바로 표에다가 이 거리에다가 제곱 하라고. 공간 맞춰기수 3 나왔다. 그럼 여기 몇 승? 3승.
할인점 A하고 할인점 B하고 할인점 C가 공간 맞추기에서 꼭 같으란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르면 여기다 이렇게 주시죠. 할인점 A, B는 공간 맞춰 2고 C는 3이다. 그럼 여기만 몇 승? 3승. 이렇게. 자, 이제 됐네. 이제 풀어봅시다. 그럼 뭘 물어보냐면, 예? 주민들이 할인점 A를 방문할 확률과 할인점 A의 월 추정 매출액. 그러면 허브의 확률 모형을 이용하면 특정 매장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아까 그런 문제 풀어봤잖아요. 그런 문제. 자, 여기 몇 번 문제예요? 몇 번 문제? 16번 문제. 16번 문제 1번 질문 봐봐요. 허프의 모형을 활용하여 상권의 규모 또는 매장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이제 옳은 질문이잖아요. 실제로 나왔던 질문이에요. 최근에 31회 때 허프의 확률 모형을 이용하면 특정 매장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OX? 매출을 추정할 수 있잖아요. 또 허프의 확률 모형을 이 허프의 확률 모형을 적용하려면 미리 사전에 공간 마찰 기술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한다. 그것도 우리 시험 질문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두 가지를 물어봤으니까 첫 번째 1번 A의 확률입니다. A의 쇼핑갈 확률이죠. 요 A 매장의 쇼핑갈 확률은 뭐하고 똑같아요? 레일리의 소멸 법칙에서 A 도시 시장 점유율하고 똑같아요. 그럼 A의 확률은 A, B, C의 각각의 흡입력이 있다고. 그럼 A의 흡입력은 A까지 거리 몇 킬로입니까? 4km. 공간 맞추면 2, 4의 제곱. 320. 면적이 크기가 플러스 B. B까지 거리 5km. 5의 제곱. B의 면적은 250. 자, C도 나오겠네. 할인점 C. C까지 거리 몇 킬로? 6km. 6의 제곱. 360. 여기에 전체 힘. 매장 A, B, C, 할인점 A, B, C 전체 힘. 근데 우리는 A를 구하는 거야. 그럼 여기 A가 올라가지. 4의 제곱, 320. 320을 4의 제곱 16으로 나누면 이건 뭘까? 20. 250을 25로 나누면 그러면 20. 360을 36으로 나누는 것일까? 10. 그러면 전체 힘은 몇이고? 40이고. 그 중에서 A가 20이고 A의 화물 확률은 몇 퍼센트고? 50%. 자, 됐습니다. 요거 구했습니다. 그 B를 방문할 확률은 몇 퍼센트? 25%. C를 방문할 확률도 25%. 여기 B니까 B는 40분의 몇이 돼요? 10. C도 40분의 10이 되는 거지. 응? 하나 구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뭘 물어봅니까? 두 번째는 할인점 A의 추정 매출액. A의 추정 매출액을 구해요. 추정 매출액을 구해봐라. 그럼 A의 추정 매출액은 어떻게 구할까? A의 추정 매출액은 소비자 수 곱하기 단서. 요 A의 추정 매출액은 A의 이용객 수 곱하기 1인당 소비 지출액. 1인당 지출액, 소비자 1인당 지출액이야. 그럼 1인당 소비 지출액은 문제에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A의 이용객 수야. 그럼 A의 이용객 수는 소비자 수에다가 단서 곱하고, 그 다음에 A의 쇼핑을 확률 곱하고. 여기까지 하면 이용객 수가 나와. 여기다가 1인당 지출액을 곱해주는 거라고. 이리 하면 매출액이 나오지. 다시요. 다시 써볼까요? A의 추정 매출액. A의 추정 매출액은 어떻게 해요? A의 이용객 수 곱하기 1인당 지출액이 나온다. 그럼 1인당 지출액은 시험 문제 주고 A의 이용객 수는 소비자 수 곱하기 사람 수 구하라 했으니까 단서 있으면 단서 써먹고 없으면 안 쓰고 곱하기 A의 확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소비자 수 몇 명입니까? 소비자 수 주민 얼마? 5,000명. 5,000명이고 단서 있어요 없어요? 없죠. 5,000명이고 그다음에 AF 쇼핑할 확률은 50분 0.5. 그러면 2,500명이 이용객 수가 되네. 2,500명. 그런데 1인당 얼마? 50만 원.
50만 원. 그래서 얼마가 나와요? 12억 5천만 원.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자, 이제는 22번 문제를 갈 겁니다. 22번 문제가 마지막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요거는 예전에 나왔고 요즘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근데 한 번은 들어봐야 되니까. 집재성 점포. 집재성 점포는 같은 업종끼리, 같은 물건을 취급하는 업종끼리 몰려있는 것을 집재성 점포라고 해요. 가구의 거리, 공구의 거리. 가구의 거리 가면 가구를 파는 점포들이 쭉 있죠. 이것을 집재성 점포라고 해요. 모일 집자. 같은 업종끼리 몰려있다. 이것을 집재성 점포. 1번. 집재성 점포는 같은 업종이 서로 모여 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이다. 2번. 전문품점. 전문품점은 전문품은 소비자가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비용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 구매의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수요자의 취미, 기호 등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이다. 5. 집심성 점포는 모일 집자, 도심에 몰려있는 것들. 도심에 몰려있는 것을 집심성 점포라고 해요. 도심을 떠나 동일 업종의 점포끼리 국부적 집중 중심지에 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이다. 이거는 집심성이 아닙니다. 집심성은 도심에 있는 것, 도심에 있는 것들. 그럼 틀린 것은 답 몇 번입니까? 3번. 집심성 점포는 도심에 몰려있는 거죠. 백화점, 귀금속점, 고급 음식점, 이것을 집심성 점포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국부적 중심지, 국부적 중심지가 시골에 가면 읍소재지, 면소지지. 이걸 국부적 중심지라고 해요. 그럼 국부적 중심지에 몰려있는 점포들을 국부적 중심 점포 이렇게 해요. 국부적 집중성 점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3번은 집심성 점포가 아니라 국부적 집중성 점포 이렇게 해야 돼요. 4번 산재성 점포는 흩어져 있는 것들. 흩어져 있는 점포들, 분산 입지와 유리한 유형의 점포를 산재성 점포. 그럼 산재성 점포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발관, 목욕탕, 세탁소 이런 것들은 몰려 있습니까? 흩어져 있습니까? 흩어져 있죠. 이것을 산재성 점포. 5번 선매품. 이 선자가 고를 선자입니다. 고를 선자. 선택할 때 선자, 선거할 때 선매품은 소비자가 이 가게 저 가게 돌아다니면서 물건의 가격, 물건의 스타일을 비교한 다음에 구매하는 상품. 이것을 선매품이라고 하고 그러한 제품을 취급하는 제품을 선매품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2번에서 틀린 것은 답 몇 번이요? 3번. 3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22번에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개를 속여요. 이 두 개를 집신성 점포하고 집재성 점포를 속입니다. 그럼 어떻게 주냐면 백화점. 백화점이 집심성입니까? 집재성입니까? 집심성. 고급 음식점. 대형 서점. 이런 것들이 몰려있는 게 아니라, 이게 몰려있으면 집재성이죠. 여기서 몰려있는 게 아니라 도심에 있죠, 도심. 그래서 시험을 이렇게 내요. 백화점, 고급 음식점, 대형 서점은 집재성 점포에 해당된다. OX, X. 집재성입니까? 집심성입니까? 집심성. 자, 됐습니다. 이 정도까지 할게요. 자, 고생하셨고, 이제.